한국이 F-35를 고치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한 대당 1200억 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미국이 가장 아끼는 극비 기술 덩어리이자 미국의 자부심 적극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전투기 말입니다. 감히 한국이 여기에 손을 댄다고요? 로키드 마틴은 단호했습니다. 폐기하십시오. 한국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는 당연히 한국의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질투했고 미국은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놨죠. 그런데 6주 후 450억이 든다던 수리가 80억에 끝났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미국도 포기하자던 걸 세계 최초로 해내버린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미국은 왜 3년간 침묵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국. 그들이 F-35를 고친다고? 미국도 포기한 전투기를 한국이 고친다는 건 제 상식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6주 단 80억 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말이죠. 저는 제임스 캐럴입니다. 30년간 국제군사 전문 기자로 일해왔죠. 펜타곤 브리핑룸은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는 바그다드 한복판에서 포격 소리를 들으며 기사를 송고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선 헬기를 타고 산악지대를 누볐습니다. 제 기사를 읽고 정책이 바뀐 적도 있었죠. 군사 분야에서 제 이름은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7일 오전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모니터에 속보가 뜨기 시작했죠.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먼저 터뜨렸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F-35 복구 성공. 제인스 디펜스가 곧바로 확인 기사를 냈습니다. 청주기지 3년 전 사국이 완벽 수리 완료. CNN이 속보 자막을 띄웠습니다. 미국도 못한 일 한국이 해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F-35요? 로키드 마틴이 만든 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말입니까? 한 대당 1200억 원짜리. 미국이 가장 아끼는 극비 기술 덩어리를 한국이 손댔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자동으로 키보드 위를 움직였죠. 검색창에 키워드를 쳐넣었습니다.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2022년 초 청주 인근에서 F-32여 한 대가 조류 충돌로 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당시엔 작은 뉴스였죠. 훈련 중 사고 조종사 무사라는 짧은 브리핑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 그 전투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 국방성 공개 자료를 뒤졌죠. 예산 집행 내역, 공군 보고서, 의회 청문회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F-35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1200억 원짜리 전투기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기록에 없다니요. 폐기했다면 폐기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수리했다면 예산 집행 내역이 있어야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숨겼다는 뜻입니다. 왜 숨겼을까요? 제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대적으로 발표했겠죠. 한국은 역시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숨겼다는 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성공했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죠. 미국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성공이란요. 저는 펜타곤 인맥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현역 장교들은 입을 다물었죠. 그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퇴역 장성들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말을 아꼈죠. 하지만 한 명이 달랐습니다. 2023년에 은퇴한 공군 중장이었죠. 그는 플로리다 자택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캐럴, 자네가 결국 알아냈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F-35 말입니까? 그래? 자네는 기자니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만 듣겠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2년 사고 직후 우린 선택의 기로에 섰어. 미국으로 가져갈 것이냐, 한국에 맡길 것이냐. 전자는 확실하지만 비쌌어. 후자는 저렴하지만 모험이었지. 그래서 한국을 택했군요. 그게 아니야. 우린 한국을 시험한 거야. 시험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동맹이란 게 뭔가? 캐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동맹인가? 아니지. 진짜 동맹은 중요한 걸 맡겨봐야 알아. 한국이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자네가 본대로야. 그들은 통과했어, 완벽하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험이란요? 미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평가한 거죠.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군사 커뮤니티를 뒤졌죠. 3년 전 흔적을 찾았습니다. 2022년 초 한국이 F-3 혐오를 수리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F-35를 고친다고 차 세 차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부품 교체도 못할 텐데 무슨 수리를 하겠어. 2주 안에 미국에 도와달라고 손 벌릴 거야. 그들은 조립이나 할 줄 알지 수리는 몰라.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인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동맹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3년 후 그 댓글들은 역사상 최악의 오판이 됐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미국이 포기하려던 전투기를 살려냈죠. 18개월 걸린다던 일을 6주 만에 끝냈고 4억 50억 원 들인다던 일을 80억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죠.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해냈을 뿐입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의 공식 성명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의 경의를 표합니다. 경의라고요? 3년 전엔 누가 뭐라고 했죠? 폐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경의를 표한다고 하네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한국이 바뀐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저는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인천행 직항이 있었죠.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왜 해냈는지 말이죠. 노트북을 닫기 전 저는 한 가지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KF-21 항공기술이라는 키워드였죠.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복합 소재 기술, 항공전자 시스템, 무기 통합까지 직접 하고 있었죠. 이 정도 기술력이면 가능하겠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시험을 던졌을 때 한국은 답안지를 꺼냈을 뿐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잔뜩 흐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반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조용한 반전이었죠. 누구도 팡파르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를 쌓았을 뿐입니다. 한국이 F-35를 고쳤다. 그 한 문장이 제게 던진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가방을 쌌습니다. 48시간 후 저는 서울 하늘 아래 서 있을 겁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였고 신뢰의 시험이었으며 동맹의 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한국은 처음이었죠.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환했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건 화려한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입수한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국 방송 내부 회의록이었죠. 총 5차례의 회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사고 발생 열흘 후였습니다.
2022년 1월 중순이었죠. 참석자는 공군 고위장성 4명, 국방성 예산 담당관 2명, 그리고 록히드 마틴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회의록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분위기부터 심각했더군요. 장성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동체 하부 전체가 마모됐고 날개 연결부의 구조적 변형이 확인됐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폐기 비용은 얼마입니까? 처리 비용만 2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40대 보유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록히드 책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폐기보다는 본토 이송을 권장합니다. 수리 가능한 손상입니다. 기간과 비용은요? 최소 14개월입니다. 이송과 대기 기간 포함입니다. 비용은 4억 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억 50억이란요? 새로 사는 것에 절반 가까운 돈이었죠. 한 장성이 반문했습니다. 차라리 새 기체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납품 대기가 2년입니다. 그동안 전력 공백이 생깁니다. 딜레마였습니다. 돈을 쓰자니 아깝고 안 쓰자니 전력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회의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때 변수가 등장했죠. 국방성 기술, 분석팀 소속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위산업체 보고서 한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KF-21을 개발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첨단 복합 소재 수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록히드 책임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KF-21이요? 그건 사전 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는 5세대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복합 소재 손상 복구 원리는 동일합니다. 한국항공기술연구소파 논문을 보십시오. 접합 기술 수준이 상당합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그들이 F-35 내부 구조를 압니까? 설계 도면 없이 어떻게 수리합니까? 예산 담당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참여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분석가가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현장 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송비 30억 원이 사라지고 대기 기간도 없어집니다. 예상 기간 6주, 비용 8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이습을 죽였습니다. 450억에서 80억이라고요? 14개월에서 6주라고요?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습니다. 세 번째 회의는 더 격렬했습니다. 보안 담당 부서가 합류했거든요. 그들의 우려는 분명했습니다. 기밀 유출 위험이 심각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내부를 본다는 건 설계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F-35를 운영합니다. 동맹국입니다. 운영과 수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리는 내부 구조를 완전히 파악해야 합니다. 논쟁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결정권은 위로 올라갔죠. 국방장관 직속 회의였습니다. 네 번째 회의에서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가 핵심을 짚었죠.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 기체는 폐기됩니다. 하지만 추가 손실은 없습니다. 이미 손상된 상태니까요. 정치적 리스크는요. 한국과의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동맹 강화의 계기가 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 절감과 동맹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미 합동팀으로 구성합니다. 미군 기술진이 전 과정을 감독합니다. 승인합니다. 언론 통제는 철저히 하십시오. 다섯 번째 회의는 실무 조율이었습니다. 미 공군 기술진 30명, 한국 측 30명이 배정됐죠. 록히드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국방성 결정이었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시험한 겁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신뢰였습니다. 워싱턴을 떠나기 전 저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식 취재 요청이었죠. 놀랍게도 이틀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사천 본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브리핑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속도에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사흘 후 저는 경남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진주역까지 갔죠. 거기서 다시 차로 30분을 달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본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과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왔죠. KF21 시제기가 경납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캐럴 기자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KF21 개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기술자들이 분주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도 한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죠.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당시 F350 복구 프로젝트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많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저희도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2022년 초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F-35 수리를 우리에게 맡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회 말씀이십니까? 우리나라는 F-355를 40대 이상 운영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써야 하죠. 수리 기술을 확보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미국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자신이 있었습니까? 반반이었습니다. KF-21 경험은 있었지만 F-35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팀은 자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KF-21 개발하면서 복합 소재 접합을 수백 번 연습했거든요. 온도, 압력, 경화 시간까지 모두 데이터화했습니다. 그걸 F-35에 적용하면 된다고 봤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팀이었죠. 미국과 협상은 어땠습니까? 협상이라기보다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지 않았죠. 감독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증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담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국가적 망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KF-21이 지나갔죠. 미국이 450억 원 14개월 걸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하면 6주면 충분하다고 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군요. 네. 근데 놀라운 건 미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서로 존중하기 시작했죠.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팀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우리 회사 엔지니어 15명, 항공기술연구소, 연구원 10명, 공군정비사 5명이었습니다. 평균 경력이 15년 넘었죠. 그분들은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대부분 KF-21 프로젝트 출신입니다. 복합 소자에 다루는 건 이미 전문가들이었죠. F-35 설계 데이터만 받으면 충분했습니다. 미국이 설계 데이터를 줬습니까? 일부만요. 필요한 부분만 공유했습니다. 전체 설계는 여전히 극비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일부 데이터만으로 수리를 해냈다니요. 그만큼 기술력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작업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2022년 2월 3일이었습니다. 청주기지 경납구에서 첫 회동을 했죠. 양측 기술진이 만났습니다. 분위기는요, 서먹했죠. 미국 쪽은 감독하러 온 거고 우리는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끼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장비 세팅하고 도면 펼치고 측정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첫날 밤 미군 팀장이 우리 팀장에게 그랬답니다. 당신들은 진짜 준비가 돼 있군요. 라고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상호 존중의 시작이었죠. 작업 계획은 어땠습니까? 24시간 교대 체제였습니다. 미국 팀이 낮, 한국 팀이 밤. 서로 진도를 공유하며 이어갔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날개 분리와 재장착이었습니다. F-35는 날개와 동체가 일체형이거든요. 한 번 떼면 다시 붙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KF-21 데이터를 응용했습니다. 복합 소재의 접합 온도와 압력을 정밀 제어했죠.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한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으로 해결한 겁니다. 회사 차원에서 지원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최고 장비를 청주로 보냈고 24시간 기술 지원 체제를 갖췄습니다.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납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KF-21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저는 그를 따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서 전투기들이 조립되고 있었죠. 기술자들이 복합 소재를 정밀하게 다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배운 기술로 F-35를 고쳤습니다. 똑같은 장비, 똑같은 손놀림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축적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저는 사천을 떠났습니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 오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확실하지만 비싼 길, 불확실하지만 저렴한 길. 그들은 후자를 택했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었습니다. 동맹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시험을 받아들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죠. 자신들의 기술을 믿었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5년 2월 청주기지에서 양국 기술진이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하지만 같은 목표. 불신과 신뢰 사이에서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죠. 2025년 5월 17일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부터 정치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반응들을 지켜봤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의 특종 이후 6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하지만 반응은 나라마다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긴급 호해를 냈습니다. 한국, 미국 최첨단 전투 기술이 성공. 제목은 중립적이었지만 기사 내용은 달랐죠.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같은 F-35 운영국인 일본도 자체 수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아시아 방위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F-35 수리 일본 방위 산업의 경고 등. 기사는 길었죠.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 자립을 이뤄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특파원 시절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반응 어때? 난리야 캐럴. 방위성이 긴급 회의. 열었어. 자기들도 F-35 수리 기술 확보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어. 질투인가? 그것보다 더해. 자존심 상한 거지. 한국한테 뒤처졌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저녁 무렵 산케이 신문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인정한다. 하지만 미국은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택했는가? 동맹의 위계를 제고해야 한다. 노골적인 불만이었죠. 저는 그 사설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먼저 움직였죠. 폭스뉴스가 저녁 뉴스톱으로 다뤘습니다. 한국 3년 전 F-35 수리 성공. 왜 지금 공개했나? 앵커의 논조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기밀 유출 가능성은 없었는지 왜 3년간 숨겼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F-35 내부 구조 노출은 전략적 위험이다. 중국이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이미 의회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명이 성명을 냈죠. 국방부는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는가? 기밀 유출 검증 절차는 적절했는가? 청문회를 요구한다.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5월 18일 오전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우리 전투기를 고쳤다고 내가 대통령일 때 말했다.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그들은 우리 기술로 돈을 벌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10배 올려야 한다.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10배라니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술 협력을 돈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F-35 수리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겁니다. 미국 보수층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공짜로 기술을 배워갔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 댓글들이 쏟아졌죠.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한국은 6주 만에 미국이 14개월 걸린다던 일을 해냈습니다. 비용도 80억 원으로 줄였죠. 누가 누구를 이용한 겁니까? 하지만 진보 진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심층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F-3B 수리 동맹의 새로운 모델. 기사는 길었죠. 한국은 단순한 기지국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 진화했다.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찾았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시청했죠. 선임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동맹 신뢰의 시험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고 한국은 완벽히 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외교협회 회장도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시각은 20세기 유물이다. 그들은 세계 유기무기 수출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이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저는 그 칼럼을 프린트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동맹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듀서에게 연락을 받았죠. 캐럴, 당신이 서울에 있다면서요? 현장 리포트 해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한국 정부 반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그들은 왜 3년간 숨겼을까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국 국방부 보도 자료를 찾았습니다. 5월 17일 오후에 나온 짧은 성명이 있었죠. 대한민국 공군과 미공군은 2022년 F-35 공동정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술 협력의 성과입니다. 세부 내용은 작전 보안상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세 문장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대변인실에 취재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루 뒤 답장이 왔죠. 현재 추가 코멘트는 없습니다. 공식 브리핑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다뤘죠. 한국 세계 첫 F-35 복구 성공. 방위산업 기술력 입증. 기사는 사실 중심이었습니다. 과장이 없었죠. 한겨레 신문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F-35조 수리 성공. 한미동맹의 전환점. 논조는 신중했습니다. 기술 자립은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다. 대등한 파트너십이 진짜 동맹이다. 저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도 들여다봤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지만 이상하게 절제돼 있었죠. 드디어 인정받았다, 조용히 해낸 게 멋있다. 말보다 실력으로 보여줬다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았죠.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항공 우주산업 홍보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추가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현재 국방부 지침으로 추가 인터뷰는 보류 중입니다. 왜 3년간 숨겼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이 왔죠. 동맹국과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측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공식 답변은 아니지만 그게 이유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얼굴을 봐준 겁니다. 정치적 논란이 될 걸 알았기에 조용히 일했죠. 5월 19일 미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이었죠.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2022년 한미 공동정비 작업은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문성의 경의를 표하합니다. 기밀 보안은 철저히 유지됐으며 어떠한 유출도 없었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3년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작전 보안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한국 측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방부는 정치적 발언에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브리핑은 짧게 끝났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죠. 정치는 시끄러웠습니다. 일본은 질투했고 미국 보수층은 의심했으며 트럼프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견했죠.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죠. 그저 사실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존심이구나.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주는 것 말이죠. 2025년 세상이 의심할 때 한국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2025년 세상에 떠들 때 한국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한국은 해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펜타곤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F-35 수리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먼저 F-355소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했습니다. F-35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21세기 전쟁의 핵심이죠. 스텔스 기능으로 적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첨단 센서로 전장을 장악합니다. 한 대당 1,200억 원이지만 진짜 가치는 내부 기술에 있죠. 미국은 이 전투기를 절대 통제합니다. 판매는 하되 기술은 공유하지 않죠. 동맹국이라도 수리는 미국이 합니다. 부품 하나 교체하려 해도 미국 승인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국방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F-35소 프로그램 분석 전문가였죠. F-35는 무기 그 이상입니다. 전략 자산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F-35 내부에는 미국의 모든 첨단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스텔스 코팅 기술, 센서 융합 시스템, 네트워크 전투 체계까지. 이걸 알면 미국 군사력의 핵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수리 기술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영국도, 일본도, 이스라엘도 자체 수리가 불가능해요. 모두 미국으로 보내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해냈군요. 그게 충격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미국이 아닌 나라가 F-35C를 수리한 건 역사상 처음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금기를 깬 거죠. 미국만의 영역에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했습니다. 1970년대 F-35 전신인 합동 타격 전투기 개발이 시작된 이래 50년간 미국만이 수리했습니다. 2006년 첫 비행, 2025년 실전 배치 이후 전 세계 15개국이 운영하지만 모두 미국 의존이었죠. 영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입니다. 하지만 수리는 못합니다. 일본은 자체 방위 산업이 발달했지만 F-35만큼은 손댈 수 없었죠. 이스라엘은 개조까지 하는 기술력을 가졌지만 완전 복구는 금지됐습니다. 한국이 그 벽을 깬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내부 보고서를 입수하려 했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퇴직 임원이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려줬습니다. 2021년 6주 작업이 끝난 후 우리 회사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가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 수준을 재평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우리가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회의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복합 소재 접합 기술이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과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다는 평가였죠. KF21 개발 경험이 예상보다 훨씬 고도화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속도였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14개월 걸린다고 한 일을 6주 만에 끝냈죠. 비용도 6분의 1로 줄였고요. 이건 단순히 인건비 차이가 아닙니다. 효율성과 기술력의 차이였어요. 로키드는 내부적으로 한국을 재분류했다고 합니다. 기존 분류는 고객이었죠. 새 분류는 잠재적 경쟁자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시해서 존중으로 고객에서 경쟁자로 관계의 본질이 바뀐 거죠. 저는 미국 방부 기술평가국 보고서도 구했습니다. 2022년 말에 작성된 비밀 문서였죠. 제목은 한국 방위산업기술력 재평가였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항공기술을 5단계로 평가했는데 2020년엔 3단계였죠. 2022년 재평가에서는 4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최고 등급인 5단계는 미국만 해당됩니다. 흥미로운 건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단순히 F-35 수리만 본 게 아니었죠. KF-21 독자 개발, 복합 소재 기술, 항전 시스템 통합 능력까지 종합 평가한 겁니다. 보고서 결론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이전 대상국이 아니다. 상호기술 협력 파트너로 재정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관계의 재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와도 만났습니다. 그는 F-35 수리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줬죠. 우리는 F-35를 40대 넘게 운영합니다. 앞으로 30년은 써야 하죠.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고장나면 미국 눈치를 봐야 했어요. 언제 고쳐주나, 얼마나 걸리나, 비용은 얼마나 되나.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죠.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고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게 진짜 자율성이에요. 기술 주권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수리 기술은 단순한 정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었죠. 미국 허락 없이도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영국도 F-35를 운영하지만 수리는 못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조차 부분 정비만 가능하죠. 완전 복구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일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기술 주권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안보 전문가를 찾아갔죠. F-35 수리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협상력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한국에게 우리 방식대로 하라고 했죠. 한국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전력 유지가 미국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이젠 다르군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 한국은 우리 방식도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협상력이에요. 저는 국제방산 전문지 편집장 A에게 도 연락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방위 산업을 20년간 취재한 베테랑이었죠. 한국 F-30 수리는 아시아 방위 질서를 흔들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충격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아시아 방위 산업 1위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자기들도 못하는 걸 해낸 거예요. 경쟁 구도가 바뀌었군요.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역전됐죠.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방산 수출 1위는 일본이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한국이 역전했습니다. 기술력 차이가 시장에서 증명된 거죠. F-35 수리 성공 이후 한국에 대한 세계 인식이 바뀌었어요.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기술 강국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유럽 반응도 조사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모두 F-35를 운영하죠. 그들도 수리 기술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소식에 그들은 관심을 보였죠.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자체 정비 능력을 갖고 싶어요.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 제공국으로 부상한 겁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거죠.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늘 모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림이 선명해졌죠. 한국은 세계 최초로 F-16 수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기술 영역에 들어간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의미가 컸죠. 첫째 기술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독자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죠. 둘째, 동맹 관계가 제정이 됐습니다. 보호받는 나라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변했죠. 셋째, 아시아 방위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일본이 갖지 못한 걸 한국이 가진 거죠. 넷째, 세계 시장에서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제공국으로 도약했죠. 미국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록히드는 인정했고 국방부는 재평가했죠. 한국을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이 도시 어딘가에 세상을 바꾼 기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죠.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숨길 수 없죠. 한국은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을 고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2025년 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파장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죠. 에비에이션 위크의 특종 보도 이후 록히드 마틴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2022년 한국 청주기지에서 진행된 F-35호 공동정비 작업은 한미 기술협력의 성과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한국 공군기술진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짧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3년 전 폐기를 권고했던 회사가 이제는 협력을 긍정평가한다고 했죠. 미 국방부 소식통도 움직였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관계자가 말했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동맹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 파트너십입니다. 공식 성명은 아니었지만 국방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반응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2025년 봄 한국방위사업청이 청주기지 중정비 시설 구축 계획을 공식화했죠. 저는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F-3호보 중정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주기지의 종합정비시설을 구축합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보도자료는 계속됐습니다. 이 시설은 엔진 교체, 구조 수리,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건설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30 정비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정비 거점이란 이건 단순한 자국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허브를 선언한 거죠. 청주 중정비 시설 계획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려면 현재 상황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시아에는 이미 일본의 F-35 정비 시설이 있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중 공업 공장이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F-35 정비를 맡긴 곳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됐죠. 일본은 자부심이 컸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F-30 정비 거점이었으니까요. 호주, 한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의 F-35가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청주의 중정비 시설을 만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아시아 방위산업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곳의 정비시설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선택이 갈리는 겁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만 믿었어요. 아시아에서 F-35 정비는 나고야가 독점이었죠.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좋은 거죠.
선택권이 생겼으니까요. 한 곳에 의존하는 것보다 두 곳을 경쟁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가격도 낮아지고 품질도 올라가죠. 일본 입장에서는요, 위기죠. 독점이 깨진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2022년 수리 성공으로 이미 기술력을 증명했어요. 일본은 압박받는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방위 산업 구도를 흔드는 일이었죠. 미국의 무게중심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방 전문가들의 분석을 찾아봤습니다. 한 싱크탱크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한국의 청주시설은 미국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내 선택권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다른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수리 성공으로 신뢰를 얻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일본과 동등한 정비 파트너로 본다. 동등한 파트너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과거엔 일본이 1순위였죠.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선상에 선 겁니다. 일본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분석 기사를 냈죠. 한국의 청주시설 계획은 일본의 독점 지위를 위협한다. 미국은 이제 선택권을 갖게 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시설이 완공되면 나고야의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는 도쿄 특파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본 분위기 어때? 긴장하고 있어. 독점이 깨진다는 게 확실해졌거든. 게다가 한국이 기술적으로 이미 증명했잖아.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 방위성 반응은요, 공식적으로는 조용해.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한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심지어 일부에선 한국과 협력 가능성까지 거론하더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경쟁자를 협력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국제 반응도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죠. 호주 관계자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도 한국 기술에 주목한다는 언급이 있었죠. 싱가포르는 더 구체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비공식 인터뷰를 통해 한국항공 우주산업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청주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 수치는 아직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엔진 교체부터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까지의 가능한 종합시설이 될 겁니다. 다른 나라 F-35도 맡을 건가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죠. 조심스러운 답변이었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해외 수주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저는 경제적 의미도 계산했습니다. F-30 중정비 한 건당 평균 비용이 1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 10여 대만 처리해도 수천억 원 시장이죠. 여기에 부품 판매, 기술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건 전략적 의미였습니다. 정비 능력은 곧 영향력이죠. 다른 나라 전투기를 맡는다는 건 그 나라와 긴밀한 기술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미 의회에서도 간접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한국 협력 관련 질의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안 수준은 검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밤늦게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아시아 F-35 정비 양대축으로 부상이었죠.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말을 줄이고 결과를 쌓았다. 2022년 조용히 수리했고 2025년 조용히 발표했으며 2027년 조용히 허브가 될 것이다. 일본 독점 시대가 끝나고 한일 경쟁 시대가 열렸다. 미국은 선택권을 얻었고 아시아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튿날 아침 제 기사가 여러 매체에 인용됐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이제 지역 안보 이슈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았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독점을 깨고 경쟁을 만들고 선택권을 나누는 방식으로요. 일본은 긴장했고 미국은 선택했으며 세계는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확실했죠. 청주 중정비 시설 발표 이후
저는 미국 내부의 움직임이 궁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인맥을 다시 두드렸죠. 그리고 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미 방위 협력 재평가 보고서였죠. 2025년 6월 작성됐습니다. 비공개 문서였지만 한 소식통이 조심스럽게 일부를 공유해줬습니다. 보고서 서두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지국이 아니다.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재정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지국에서 기술 파트너로 이건 관계의 본질이 바뀐다는 뜻이었죠.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F-35 공동 정비 성공은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입증했다. 복합 소재 가공, 첨단 항전 장비 통합 능력은 미국이 예상한 것 이상이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도 있었습니다. 항공 기술 수준을 5단계로 나눴는데 한국은 4단계로 분류됐죠. 5단계는 미국만 해당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3.5단계, 일본이 3단계였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1단계 위였습니다. 보고서 결론부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 보호체제에서 상호협력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소식통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미 미치고 있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검토했고 합참 위장도 읽었죠.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면 무기 판매죠. 과거엔 한국의 최신 무기를 팔 때 기술 이전은 제한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 판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미의회 움직임도 추적했습니다. 2025년 7월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죠. 주제는 동아시아 동맹 전략 재검토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던졌죠. 한국의 F-35 정비 능력이 우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차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긍정적 영향입니다. 한국의 능력이 향상되면 우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동맹이라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역할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과거엔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호했다면 이제는 함께 전략을 만들어가는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위험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2022년 협력 과정에서 한국의 보안 체계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청문회는 큰 논란 없이 진행됐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기술 유출 논란이 불거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한국을 신뢰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한태혁 장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인물이었죠. 플로리다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령관이었던 2010년대만 해도 한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였어요. 기술도 전략도 우리가 제공했죠.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 한국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움직여요. KF-25를 보세요. 독자 전투기를 만들잖아요. F-30 수리도 해내고요. 동맹 관계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강해져요. 진짜 강한 동맹은 서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한국이 강해질수록 동맹도 강해집니다. 주한미군 역할은 어떻게 바뀝니까? 보호자에서 협력자로요. 과거엔 우리가 명령하고 한국이 따랐어요. 이제는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보고서 내용과 일치했죠. 저는 한국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서울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죠. 그는 한미 관계 변화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 눈치를 봐야 했어요. 무기 하나 사려 해도 승인이 필요했고 기술 하나 배우려 해도 제한이 많았죠. 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F-35 수리가 전환점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제 미국도 우릴 다르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예를 들면 무기 도입 협상이요. 과거엔 미국이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조건을 내요. 기술 이전 공동 개발 같은 거죠. 그리고 미국이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미국도 모든 걸 혼자 할 순 없어요.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신뢰는 증명으로 얻는 것이었죠. 미국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저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를 구했죠. 제목은 한국 동맹에서 파트너로였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은 미국에게 기회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동맹은 지속 불가능하다. 한국이 자립할수록 미국 부담은 줄어든다.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미래는 보호기지가 아니라 협력기지다. 한국과 함께 전략을 짜고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함께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협력기지라는 개념이 신선했습니다. 일방적 주둔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죠.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통화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봅니까? 게임 체인저예요. 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해요. 일본만으로는 부족하죠. 한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본과는 뭐가 다릅니까? 일본은 헌법 제약이 있어요. 공격 무기 개발도 제한적이죠. 근데 한국은 달라요. 독자 무기 개발도 하고 수출도 적극적이에요. 미국 입장에선 더 유연한 파트너죠. 한국의 약점은요. 규모예요. 경제력이나 인구에서 일본보다 작죠. 하지만 기술력과 속도에서는 앞서요. 장단점이 명확해요. 저는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은 정보를 정리했죠. 미국은 한국을 재평가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는 명확했죠. 기지국에서 기술 파트너로 보호 대상에서 협력 주체로 의회도 움직였습니다. 과거의 의심은 사라졌죠. 이제는 협력을 당연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도 제정이 됐습니다. 보호자에서 협력자로 명령하는 관계에서 의논하는 관계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2022년 F-35술이었습니다. 6주간의 작업이 동맹의 본질을 바꾼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었죠. 이 도시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70년 동맹의 재배치였습니다.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의존해서 협력으로 한국은 조용히 증명했고 미국은 천천히 인정했습니다. 진짜 강한 동맹은 큰 소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로 쌓아가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트럼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호텔방에서 저는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봤죠. 새벽 3시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우리가 지켜주는 동안 그들은 부자가 됐다. F-35 수리로 돈을 벌고 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긴다. 이건 불공정하다. 주한미군 비용을 10배 올려야 한다.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열광했죠. 트럼프가 옳다. 한국은 공짜 점심을 먹고 있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압박은 곧 필요해 다른 이름이었죠. 트럼프가 저렇게 크게 떠드는 건 사실은 한국이 필요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이었죠. 국방부 예산 분석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캐럴, 당신이 알아야 할 문서가 있어요. 무슨 문서입니까? 미 해군 정비 현황 보고서예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비공개 자료지만 당신은 알 권리가 있죠.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출처는 절대 밝히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열었죠. 보고서 제목은 미 해군 함정 정비 및 수리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데이터였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조선소 정비 비율 전체의 47%라니요. 미 해군 함정 수리의 거의 절반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 내역이 있었습니다. 국가별 분류였죠. 한국 32%, 일본 10%, 싱가포르 5%,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체 해외 정비의 68%가 한국 조선소였죠. 저는 더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어떤 함정들이 한국으로 갔는지 궁금했죠. 목록이 나왔습니다. 구축함, 순양함, 강습 상륙함, 잠수함 지원함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함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장점 첫째 속도. 미국 조선소 대비 평균 30% 빠른 작업. 둘째 비용. 미국 조선소 대비 평균 40% 저렴. 셋째 품질 재작업 비율 5% 이하로 미국 조선소 15% 대비월 등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정확했죠. 보고서 결론부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는 서태평양 함대 작전 지속이 어렵다. 미국 본토로 회항시 작전 공백이 최소 3개월 발생한다. 한국은 전략적 필수 파트너다. 전략적 필수 파트너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저는 소식통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습니까? 비공개로 제출됐어요. 하지만 트럼프 측은 모를 겁니다. 행정부 밖 인물이니까요.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기사를 쓰는 건 막을 수 없죠. 하지만 출처는 보호해 주세요. 저는 즉시 기사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미 해군 한국 조선소 없이는 작전 불가였죠. 기사에서 저는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47%라는 숫자 한국의 압도적 점유율 속도와 비용과 품질의 우위,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국이 전략적 필수 파트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죠. 트럼프는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숫자는 반대를 말한다. 한국 없이는 미 해군 작전이 유지되지 않는다. 압박은 곧 필요해 다른 이름이다.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 톱으로 실었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진보 진영이 환호했습니다. 트럼프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한국은 기여하고 있다. 동맹은 상호 의존이다 같은 반응들이었죠. 보수 진영은 당황했습니다. 폭스뉴스가 긴급 토론을 열었지만 숫자 앞에서 할 말이 없었죠. 한국 조선소가 우수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비용 분담은 별개다라는 식으로 논점을 돌렸습니다.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요구했죠. 국방부는 한국의 기여를 정확히 평가하라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저는 한국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죠. 의미 해군 정비 47% 한국이 담당. 전략적 필수 파트너 입증. 기사는 차분했지만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도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한 조선소 관계자가 익명으로 말했죠. 우리는 그저 일을 잘할 뿐입니다. 정치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일주일 후 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방산 심리학자가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름은 로버트 챔들러 박사였죠. 국방대학교 교수이자 군사전략 전문가였습니다. 논문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통제에서 파트너십으로였습니다. 저는 논문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연구였죠. 서론에서 챔들러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70년간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21세기 현실은 다르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생존 파트너다. 생존 파트너라는 표현이 강렬했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생존이었죠. 논문은 3가지 핵심 주장을 폈습니다. 첫째, 군사기술 상호이존, F-35 수리, 함정 정비, 무기 공동 개발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하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작전을 지속하려면 한국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방산 생태계 통합.
한국은 단순 고객이 아니다. 이제 방산 생태계의 핵심 노두다. 부품 공급, 기술 개발, 수리 능력 모두에서 미국과 연결돼 있다. 셋째, 심리적 패러다임 전환. 미국은 한국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 통제는 불가능하며 필요하지도 않다. 대신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논문 결론부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공허하다. 반대로 미국 없는 한국의 안보도 불안전하다. 이것이 진짜 동맹이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말이다. 저는 챈들러 박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 화상으로 만났죠. 박사님 논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죠. 왜 지금입니까? F-35 수리 사건이 전환점이었어요. 그 사건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이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을 어떻게 봅니까? 시대차 고적입니다. 한국을 약한 나라로 보는 1970년대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2025년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 강국이고 방산 강국이며 필수 파트너입니다. 생존 파트너라는 표현이 강렬하던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이 필요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죠.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방산심리학자, 한국은 미국의 생존 파트너라는 제목이었죠. 기사가 나간 후 학계가 반응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챈들러 박사를 지지하는 논평을 냈죠.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랜드 연구소 모두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역할은 재평가돼야 한다. 동맹은 진화하고 있다. 파트너십이 미래다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세계의 군수시장도 요동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함정 정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호주는 조선 기술 이전을 타진했죠. 중동 국가들도 한국 방산기업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방산 전문지 편집장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럴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표준이요? 과거엔 미국 방식이 표준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 방식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빠르고 저렴하고 정확한 방식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리하는 나라에서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거대한 전환이었죠. 밤늦게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트럼프는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진실을 말했죠. 미 해군 정비의 47%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작전 유지가 불가능했죠. 챈들러 박사는 본질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생존 파트너였죠. 미국이 아시아에 남으려면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세계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죠. 수리를 넘어서 이제는 방식 자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칼날은 이미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압박은 필요의 반증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클수록 떠들수록 한국의 가치는 더 명확해졌죠. 그들은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고치는 나라였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감정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진실은 숫자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산 수출통계 국제무기거래보고서, 국방예산 분석 자료까지 밤새 수백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만해도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순위 12건 바뀌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나라였죠. 그런데 2023년 한국은 9위로 올라섰습니다. 2025년 현재 전문가들은 사위권 진입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10건 밖에서 사위권으로 저는 구체적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라는 무기가 눈에 들어왔죠.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10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추가 협상 중인 나라만 5개국이 넘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압권이었습니다. 180억 달러 규모였죠.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K2 전차, K2인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묶은 패키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추가 구매를 논의 중이었죠. 첫 계약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가 K-마이을 샀고, 노르웨이가 샀으며 로마니아가 샀고, 이집트까지 구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첫째,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K-라임을 제공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명중률, 연사, 속도 내구성 모두 서방 무기를 능가했습니다. 전장이 증명한 성능이었죠. 둘째, 생산 속도였습니다. 미국이 전차 한 대 만드는 시간에 한국은 1.4대를 만들었습니다. 40% 빠른 속도였죠. 전쟁 중인 나라에게 이건 생명줄이었습니다. 셋째, 비용이었습니다. 동급 서방 무기 대비 50% 저렴했습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절반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팔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후 생산, 현지화까지 제한했죠. 사는 나라 입장에선 단순 구매가 아니라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조선 산업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능력 1위였죠. 미 해군 함정 정비의 47%가 한국 조선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속도도 문제였습니다. 미국 조선소 대비 30% 빠른 작업 시간이었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한국이 필수였습니다. 품질도 달랐습니다. 제작업률이 5%였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15%였죠. 한 번에 제대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F-35 수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 미국 국방산업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아시아나의 변화도 추적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 방산 1위였죠. 오랜 기술 축적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겁니다. 수출액, 기술력, 시장 점유율 모두 해서 앞섰죠. 일본이 갖지 못한 걸 한국이 가졌습니다. F-32 자체 수리 능력이었죠.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보내야 했지만 한국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이건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아방의 산업의 축이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한 겁니다. 저는 국제방산 전문가들의 분석도 모았습니다. 공통된 평가가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선도자다. 한국 모델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빠르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산 강국. 10년 후 세계 방산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한국 중심으로. 밤늦게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숫자가 증명한 한국이었죠.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동안 나는 많은 변화를 봤다. 하지만 한국만큼 빠르고 조용한 도약은 처음이다. 10년 전만 해도 눈에 띄지 않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사회권 방산 강국이 됐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고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며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으려 애쓴다. 한국은 말을 줄였다. 대신 결과를 쌓았다. F-35 수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조선 방산 기술 전반에서 한국은 필수 파트너가 됐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다. 트럼프는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반대를 말한다.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한다. 이것이 2015년의 현실이다. 기사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상을 바꿨다. 큰 소리치지 않았다. 자랑하지 않았다. 그저 일을 제대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세계가 알아봤다. 진짜 강한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과시가 아니라 결과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러 매체가 전제했죠. 숫자가 주는 설득력은 강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밝았죠. 6개월 전 F-35 수리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이미 해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세계 사위권 방산 강국 조선 1위, K9, 세계 점유율 1위, 일본 추월, 미국 의존 구조.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나라였죠. 세계가 한국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의 결론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조용합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해낼 뿐이죠.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본질을 바꿨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과시가 아니라 결과로 세상에 증명한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강함은 조용합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증명이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